자, 오늘 페이지는요 98쪽이고요. 자, 이제 3단원 들어갑니다. 항상성과 건강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유전에 관련된 내용들 쭉 살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이상에 관련된 내용들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유전병 진단과 치료 부분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쓱 흘려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세세하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EBS 교재는요 수능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포인트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학생들이 이 부분은 뭐 그냥 쉽게 지나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됐고, 그냥 뭐 기본적으로 다 알죠? 이러면서 2점짜리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 의외로 이 정답률이 낮았던 그런 문제들도 의외로 생각보다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용을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탐구 영역 준비하는 동안은 어차피 많이 풀어봤자 두세 권밖에 문제 안 풀어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꼭 세심하게 내용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단원 항상성과 건강 부분에서 9강의 세포의 생명 활동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리 이 9강의 생명 활동에 관련된 내용들 쭉 훑어보시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내용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제? 몇 가지 이제 용어들만 좀 정리를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이 뒷단원들이 계속해서 외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약간 좀 워밍업 수준으로 쉽게 내용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뒤쪽에서는 상당히 외울 게 많다는 것들을 미리 좀 알고 계시고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충실하게 문제를 외우느냐가 이 단원에 나오는 문제들을 얼마만큼 잘 맞느냐가 포인트로 결정될 것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9강 세포의 생명 활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말은 물질 대사죠. 참 많이 듣는 용어입니다. 그죠? 물질대사는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그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그런데 이런 물질대사 과정에서는 항상 에너지의 출입이 따르죠.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대사를 이 특징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면서 두 가지의 작용,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각각 구별할 수가 있고요. 세포는 이 과정을 통해 에너지와 세포의 구성 성분 또는 생리작용에 필요한 물질을 얻고요. 물질대사는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출입이 따르고 이때는 에너지 대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반응은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효소와 같은 이런 촉매가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 즉 촉매가 작용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소 반응 같은 이런 반응들은 촉매 없이 매우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호흡 과정, 연소와 비슷하죠. 그랬을 때 그렇게 높은 온도가 필요하지 않고 체온 정도에서도 충분히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 물질대사의 특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질대사의 종류들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바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인데 이때 보통 우리가 이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표현할 때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바뀌는 과정 또는 고분자가 저분자 물질로 바뀌는 과정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는 과정 또는 유기물이 반대로 무기물로 바뀌는 과정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저분자는 뭐 말 그대로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들 그리고 고분자는 크기가 큰 물질들일 겁니다. 그랬을 때 저분자 물질을 합쳐서 고분자 물질로 바꾸는 과정을 무슨 작용? 그렇죠. 동화작용이죠. 동화작용. 자, 그런데 이때 이 저분자가 고분자로 바뀌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는 과정도 우리가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기물과 유기물의 구분은 어떻게 하죠? 무기물과 유기물의 구분? 탄소의 포함 여부. 그죠? 그러니까 무기물은 탄소를 포함하지 않고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은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유기물인가요? 아니죠. 탄산칼슘 유기물입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이산화탄소 또는 일산화탄소 이런 물질들이나 또는 석회암 같은 CaCO3, 탄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물질들은 무기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기물과 유기물을 구별할 때는 탄소의 포함 여부로 구별하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예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그런 예외성에서 어서 오세요. 자, 그런 예외성에서 또다시 무기물과 유기물을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오케이? 이때 쉽게 탄소의 포함 여부로 가지고도 우리가 무기물과 유기물을 구별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에너지를 낼 수 없는 물질을 무기물, 그리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저분자가 고분자 또는 무기물이 유기물로 가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정의를 내릴 때 페이지는 98쪽입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종이 여러 장을 갖다 놓고 하나의 종이로 붙일 거예요. 근데 이때 그냥 종이만 있어서는 그런 종이 여러 매가 붙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이를 붙인다면은 그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다른 물질들이 필요하겠죠. 대표적으로 풀과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역시 풀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 에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합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흡수작용에 해당을 할 거고요.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주로 열의 형태이기 때문에 열을 흡수한다?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말이죠. 예를 들어 이제 흡열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물질 자체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에너지 총량은 일정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물질들이 흡열 반응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의 에너지가 높아진다면 주변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주변의 온도는 낮아져야 될 것이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우리는 하지 못하죠.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식물체가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 엽록소를 이용해서 하는 과정인 무슨 과정? 광합성 과정. 그런 과정이 대표적으로 동화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반대로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는 과정 또는 유기물이 무기물로 바뀌는 과정, 요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랬을 때 무기물이 유기물로 고분자가 저분자로 쪼갠다. 앞서 작은 물질을 붙일 때 풀과 같은 존재를 흡수했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쪼갤 때는 그 물 에너지를 방출해버리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분자가 저분자 또는 유기물이 무기물로 바뀌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때 에너지는 어떻게 한다? 방출한다. 따라서 열을 방출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발열 반응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물질 자체가 이화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면은 그 물질 자체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하지만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여기까지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이때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소화 그리고 세포 호흡이 있겠죠. 그죠? 이런 예들이 각각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예일 겁니다. 이때 이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한 그 그래프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동화작용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물질 자체의 에너지 크기를 봤을 때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것? 커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바뀔 때 에너지가 커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맞지? 근데 반대로 여기가 반응 물질이고 여기가 생성 물질. 그럼 이화작용은 그와 반대겠네요. 그죠? 도리어 이제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감소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형태는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감소. 맞지? 이게 각각 이화작용에 관련된 그래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여기에서 그래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그래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맞죠? 자, 우리 교재 페이지 98쪽 보시면은요. 물질 대사의 종류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나와 있습니다. 동화작용은 간단하고 작은 물질을 결합시켜 복잡하고 큰 물질로 바뀌는 과정이고요. 흡열 반응이면서 흡수된 에너지는 생성물에 저장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의 합성. 특히나 이제 보통 아미노산 같은 작은 물질들을 합쳐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이런 과정들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몸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낸 다음에 우리가 1차적으로 쓸 겁니다. 근데 쓰고 남은 포도당은 다시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을 하게 되죠.
맞지? 그런 과정도 역시 동화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반대로 이화작용 보시면은요, 복잡하고 큰 물질을 분해하여 간단하고 작은 물질로 바꾸는 반응이고요, 에너지 방출하는 발열 반응, 그리고 이때 반응물 속에 에너지가 방출돼서 주변으로 에너지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랬을 때 대표적인 예가 세포 호흡이 있네요. 그죠? 호흡 과정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소화 과정,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과정, 그런 과정도 모두 다 소화라고 이화작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래 놓고 밑에 이제 사이언스 디저트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광합성과 호흡 나와 있네요. 그지? 자,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이어서 페이지 9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99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보시면은요, 세포 호흡과 에너지 이용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세포 호흡은요, 그지? 대표적인 이화작용이죠. 그 전에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인 광합성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광합성은 식물체의 엽록체 내에서, 그지? 엽록소가 일으키는 반응이죠. 그지? 그랬을 때 광합성 과정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을 합니다. 그죠? 이때 각각 몇 개와 몇 개? 6개와 6개. 6개와 12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6개와 12개의 물이 반응을 해서 C6H12O6 포도당 만들고요, 6개의 산소를 만들고 6개의 물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반응식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에 둘 다 물이 있기 때문에 6개의 물을 제해서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이산화탄소랑 6개의 물이 반응한다, 이렇게 가끔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식은 이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이 광합성 과정이다. 이때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낼 수 없는 이산화탄소와 물과 같은 무기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뭘 만든다? 포도당을 만든다. 유기물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호흡 과정은 그와 반대되는 반응입니다. 그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호흡은요, 대표적인 이화작용으로 세포가 영양소를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즉 ATP, 에너지 저장 은행을 만드는 거죠. 그지? ATP를 얻고 이때 연소 생성물, 아니면은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최종 생성물인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호흡 장소는 당연히 세포 내에 있는, 세포질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일 거고요. 호흡 과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분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포도당을 분해하기 위해서 역시 산소와 물이 필요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 보시면은 알 수가 있겠죠. 자, 호흡 과정의 연소 반응식은, 호흡 과정의 반응식은요, C6H12O6 포도당이요, 6개의 산소와 6개의 물과 반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이 만들어지고, 그지?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죠. 맞지? 앞서 광합성 과정에서는 이화작용이니까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바로 빛에너지죠. 그죠?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했다면은 반대로 쪼갤 때는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때 이런 과정이 세포 내에서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렇게 방출되는 에너지의 형태를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닌 무슨 형태로? ATP로 각각 내놓고 ATP와 함께 또 무슨 에너지까지? 열 에너지까지 우리가 함께 내놓죠. 이때 하나의 포도당 분자가 호흡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할 때 ATP를 만든다면은 몇 개의 ATP를 만든다? 그렇죠. 38개의 ATP를 만든다. 이 정도는 당연히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전체적인 에너지의 크기 중에서 이때 38개의 ATP는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이용하는 생활 에너지죠. 그런데 이때 이 38개의 ATP가 실질적으로 포도당이 낼 수 있는 에너지 중에 몇 %밖에 차지하지 못합니까? 거의 한 30-40%밖에, 40%? 그래? 한 40%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죠. 그럼 나머지 60%는 열에너지의 형태로 바뀌어 나갈 거라는 거. 근데 열에너지는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이 열에너지는 버리는 건 아니죠. 이 열에너지를 통해서 뭘 한다? 체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여기 부분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 화학 반응식 나와 있는 박스 바로 아래쪽에 호흡 기질 나와 있습니다. 세포 호흡에 이용되는 영양소를 호흡 기질이라고 하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3대 영양소가 바로 이 호흡 기질에 사용되는 물질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직접 이용되는 것은 아니라 소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최종 분해 산물. 즉, 이 탄수화물이 최종 분해된다면은 포도당이, 그 다음에 단백질이 최종 분해된다면은 아미노산이,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이드 이런 것들로 각각 최종 분해 산물로 분해가 되고 나면은 그때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낼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도 기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호흡 기질 하면은 호흡에 필요한 그 반응 물질, 재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질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는 게 언제 있습니까? 혹시 기질이라는 것을 다른 데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기질 들어본 적 없습니까? 실제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질 특이성에서도 나오잖아요. 들어본 적 있나요? 기질 특이성? 항체와 그 다음에 항원의 결합 있죠. 그런 것들도 모두 우리가 이제 기질 특이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결합할 수 있는 또 다른 물질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기질 특이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항원 항체 반응에서도 표현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될 그 소화 과정 있죠. 그 소화 과정에서도 기질 특이성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기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반응 물질의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호흡 기질은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지만 이때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탄수화물을 통해서 얻어낸 포도당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계속 이어서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는 정의를 잘 내리셔야 돼요. 호흡은 단순히 숨 쉬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원래 정의대로 간다면은 호흡은 뭐가 방출되는 거야?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맞죠? 물론 우리가 호흡을 각각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호흡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에너지 생성이죠.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온다면은 둘 다 호흡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성될 거라는 것. 그지? 하지만 산소호흡은 산소를 이용해서 어떤 반응 물질을 최종 산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이때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 오케이?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무산소호흡은 어떻습니까? 산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산소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물질이, 어서 오세요. 반응 물질이 최종 산물로 가지 못하죠. 중간 산물로 바뀌고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에너지가 적게 발생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 그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옆에 보시면 그림으로 가지고 이제 각각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에너지 발생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요만큼, 그리고 생성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요만큼이라면은 이때 산소를 이용해서 효소까지 사용해. 그지? 호흡을 하게 된다면은 전체 에너지들을 다 방출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호흡 과정은 촉매가 필요하거든요. 효소가. 그래서 그런 효소 같은 것들에 의해서 반응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 하지만 어찌됐건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도 최종 분해 산물로 바뀌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요만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무산소호흡은요. 무산소호흡은 중간 산물밖에 안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응 물질이 반응을 하되 중간에서 끝나버릴 거라는 것. 그지? 그래서 적게 발생하는 에너지만 이용하는 것이 무산소호흡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유산소호흡을 합니까? 무산소호흡을 합니까? 둘 다 하죠. 그지? 일반적으로는 유산소호흡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일단 유산소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우리 몸에서는 이제 근육 같은 경우죠. 그지? 특히나 심한 운동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호흡이 가빠지는 이유는 그만큼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부족하다면은 근육에서는 알아서 무산소호흡을 해버리죠. 즉, 무산소호흡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적은 양의 에너지라도 쓰기 위해서 일단은 무산소호흡까지 동시에 진행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산소호흡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최종 분해산물까지 나오지만 무산소호흡을 하면 중간산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육에서 무산소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적게 발생하면서 중간산물을 만들었을 때 그 대표적인 중간산물이 바로 뭡니까? 젖산입니다. 그죠? 뭐 젖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튼 젖산 그런 물질들이 이제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젖산이 근육에 쌓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후에 그 젖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게 아리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체육대회나 아니면은 뭐 체력 단련 뭐 이런 시간 뭐 체력장? 너네 체력장이 있니 요즘? 뭐 이렇게 뛰고 이러는 거 있어요?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하기는 합니까? 기록 재는 거. 기록 재는 거? 뭐 100m 달리기 하고 1000m 달리기 하고 공 멀리 던지기 하고 이런 거 안 하나요? 턱걸이랑 1000m 달리기요? 1000m 달리기 하지 않나요? 오래 달리기는 하죠. 그러니까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긴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그거 다 했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도 하고 턱걸이랑 그 다음에 그거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투포환처럼 공 던지기가 있었어요. 공 던지기 좀 약간 이제 고무처럼 생겼는데 고무공처럼 생겼는데 좀 무거운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던지는데 좀 잡기가 애매해요. 크기가 좀 커가지고 지금이라면 좀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손 요만할 때 그 잡으면 잘 안 잡히는 거 이렇게 던져가지고 몇 미터 날아가는지 보는 거 그거 해가지고 이제 체력장 했었었는데 그거 하고 나면 다음날 애들이 다 앓는 소리를 내고 있죠. 골골골골골골골골 그지? 아마 여러분들 뭐 축구 심하게 하고 뭐 이랬을 때 아마 다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이 배면은 몸을 움직이면 더럽게 아파요. 그죠? 그런데 항상 알을 빨리 푸는 방법으로는 몸을 가볍게 움직여라. 죽고 싶은데 너무 아파서 죽고 싶은데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젖산이 쌓여있는 경우에는 몸을 가볍게 움직여서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일단 쉽게 분해할 수 있는 중간 생성물부터 먼저 분해를 해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이 빨리 풀리는 건 맞죠. 그죠? 그런데 항상 이론과 현실은 다르죠. 너무 아픕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언젠간 다 쓸 테니까. 맞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폭발적인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내야 된다면요 사람은 유산소 호흡보다 무산소 호흡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100m 단거리 선수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칼 루이스가 9초대를 깨고 그죠? 아니지 10초대를 깼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누구니? 볼트? 그지? 볼트가 이제 9초대 초반까지 가죠. 그런데 뭐 예전에 지난번에 한번 뭐 어떤 전문 잡지 같은 것들인가 뭐 그걸 봤더니 시간이 더 지나서 2020년인가 2030년 때가 되면은 9초대의 벽이 깨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의 능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만큼 이제 운동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9초대를 깨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정말 어마어마한 속력이죠. 그지? 100m를 9초 만에 9초 10초대에 뛴다. 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생각만 해도 와 진짜 장난 아니죠.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출발선에 쓴 다음에 출발 신호가 울리고 도착 지점까지 뛸 때 정말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써버리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호흡하지 않고 뛰어요.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뛰잖아요. 맞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입 꾹 닫고 그냥 뛰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의 에너지량이 아닌 알겠니?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시간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산소호흡은 산소를 이용해서 이 반응물을 최종 분해산물까지 완전히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내놓거든요. 근데 단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산소호흡 같은 경우에는 산소 없이 에너지를 강제로 분해하면서 분해되는 동안에 발생하는 적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적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시간이 짧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려면은 이때 그 근육에서 유산소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거리 선수들은 출발선에서부터 도착 지점까지 무산소 호흡을 통해서 뛰어버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발생하는 시간 자체를 줄이면서 그 시간만큼 기록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단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겠지. 몸에서 근육이 무산소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낼 수 있게끔 계속해서 그렇게 근육량을 늘려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숨 꼭 잡고 한번 뛰어보세요. 혹시 아십니까? 기록이 단축될지? 오케이? 진짜 그건 몰라요. 기록 단축될지 모릅니다. 그래놓고 진짜로 기록이 단축되면 정말 즐겁겠죠. 하지만 다음날 지옥과 같은 고통이 따르겠죠. 오케이? 근데 어찌됐건 그런 과정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경기 선수들 보면은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출발선에서 도착지점 딱 결승선 딱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서가지고 이럽니까? 안 하죠. 계속 트랙 뛰지 않습니까? 트랙 뛰면서 막 국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간단한 거지. 그냥 서버리면 아프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저선 안 생기겠니? 생기거든. 아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육을 살짝살짝 움직여주면서 계속해서 그걸 풀어주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의 특징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산소호흡은 에너지 발생하는 시간이 길고 무산소호흡은 에너지 시간이 좀 짧다라는 것까지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계속 이어서 내용을 보시면은 세포 호흡과 연소의 비교 과정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과정을 앞에서도 좀 잠깐 이야기를 했던 건데 연소나 호흡이나 두 개가 동일한 과정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반응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는 산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연소는 연소 후에 최종 연소 생성물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것이고, 호흡은 결과적으로 그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역시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거든요. 근데 만일 반응물이 동일하다면은 호흡이든 연소든 둘 다 발생시키는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 그림만 그려보면은 그냥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 지금 보고 있는 호흡과 연소의 비교에서는 이런 거죠.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높이를 에너지 크기라고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 여기에 반응 물질이 놓여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상태에서 앞서 호흡은 이 반응 물질이 계단을 톡 내려오면서 결과적으로 최종 분해산물로 바뀌는 거죠. 맞지? 앞서 이야기했었던 포도당 같은 것들이 연소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호흡 과정에서는 각각 계단을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조금씩 방출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낼 수 있는 에너지 전체 크기는 요 높이만큼이라는 거. 맞지? 앞서 이야기했던 포도당이 연소가 됐다면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38개의 ATP에다가 열 에너지까지 포함을 할 거라는 거. 맞지? 그런데 똑같은 재료로 연소를 시켜버리면 이때는 한 번에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때 한 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게 결과적으로 연소라는 거. 맞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같은 물질을 사용해서 호흡과 연소를 하게 된다면은 호흡에 의해서 생기는 최종 분해산물이든 연소에 의해서 생기는 최종 분해산물이든 어차피 동일하다. 그렇다라는 것은 방출되는 에너지도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요. 이때 호흡이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에 도움을 받고 있다? 효소에 도움을 받고 있다. 효소를 우리가 생체 촉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촉매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단계별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서 연소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온도에서 폭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돼 버린다 그랬습니다. 보통 400~500도 정도의 발화점 온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연소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흡은 어때요? 사람의 체온 정도 36.5도에서 37도 정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는 거지. 맞지? 그런데 이렇게 또 단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유도 있죠. 간단한 겁니다. 이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맞지? 세포 내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날 때 세포에서 에너지를 연소처럼 한 번에 방출해버린다면 세포가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몸이 불타올라야 되는 거지. 확. 맞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런 효소의 작용으로 단계별로 에너지를 방출해내면은 세포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것. 맞지? 근데 어차피 둘은
같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공통점을 보시면은요, 산소가 필요한 산화 반응이며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입니다. 그리고 반응 결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다면은 동일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 그지? 예를 들어서 반응 물질에 탄소와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무조건 최종 연소 생성물로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뒤로 넘어가시면은요, 탐구자료 살펴보기에 효모의 무산소 호흡에 의한 에너지 이산화탄소 방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림.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래요. 발효관 가지고 실험하는 거죠. 발효관에 효모가 들어있는 포도당 용액을 채우고 맹간부에 기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효관을 세운 다음에 입구를 손마개로 막고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를 5분 동안 기록한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효모를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포도당 용액 또는 음료수 같은 거 채운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치? 음료수 같은 것들을 채워주면은 안에 있는 효모가 그런 포도당이나 또는 음료수에 포함되어 있는 당 성분을 이용을 해서 호흡 과정을 할 거라는 거. 근데 뭐 특별히 산소를 공급하지 않는다면은 이 효모는 이 안에서 무산소 호흡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산소를 공급해 준다면 뭐 산소 호흡을 하겠죠. 그치? 그러면서 이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다라는 것은 그 효모가 호흡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겠다. 그런 다음에 맹간부에 기체가 모이면 용액의 일부를 뽑아내고 KOH, 수산화칼륨 용액을 넣어준다 그랬습니다. 수산화칼륨은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물질일까요? KOH, 수산화칼륨은 아주 강한 염기성 물질입니다. 염기성 물질.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미 알고 있다시피 지금 이 과정은 호흡 과정이거든요. 이때 맹간부에 모이는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다. 무슨 기체를 측정하겠다?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측정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맞지? 그런데 이때 이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수산화칼륨을 넣어주는 거지. 이때 수산화칼륨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응이 종결된 다음에 더 이상 맹간부의 기체의 부피가 변화되지 않는 순간에 다시 수산화칼륨을 넣어주게 되면은 수산화칼륨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맹간부의 부피는 어떻게 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이 안에 모인 기체가 이산화탄소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겠죠. 됐나요? 자, 각각 뭐 어떤 반응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각 사용되고 있는 물질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 잘 구별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ATP 에너지의 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TP를 그냥 우리가 줄여서 에너지 저장은행 줄이는 게 아니군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에너지 저장은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ATP는 포도당과 같은 이런 영양소를 호흡 과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물질이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 ATP는요, 생명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며 에너지 전달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TP의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고 필요한 장소로 ATP가 이동을 해서 그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해준다는 뜻이겠죠. 그지? 자, 그러면서 구조는요,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이 붙은 구조이다. 자, 아데닌, 그리고 리보스, 그리고 인산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죠.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그림 나와 있습니다. 그림도 눈여겨서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데닌 그림이 그림대로 가야 되겠지? 육각형. 이거 아데닌이죠. 그리고 나서 리보스는 오탄당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인산 3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 맞지? 뭐 말로 표현보다는 그림으로 많이 나오죠. 그지? 자, 그런데 이때 ATP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요 전체 구조가 ATP입니다. 이런 ATP가 포도당의 연소 과정에서 38개가 만들어진다. 맞지? 자, 그런데 이 ATP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저장 은행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현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막 흥청망청 써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가진 현금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100만 원은 가지고 있는 것. 그러고 나서 필요할 때는 은행에서 돈 빼서 쓰면 되죠. 그래서 열심히 씁니다. 남았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행에다 저금을 해두면 되겠죠. 바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TP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후에 사용할 때는 ADP로 바뀌게 되죠. 그랬을 때 ADP가 만들어지면서 인산기가 하나 떨어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 큰 분자를 쪼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과정? 무슨 작용? 쪼개는 거니까 이화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화작용을 통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하나당 7.3 킬로칼로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바로 이런 전체적인 ATP 구조에서 하나의 인산을 떨어뜨린 구조, 여기까지가 A, D, P가 되는 거죠. 사실 더 쪼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ATP와 ADP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의 구조만 보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끊어주는 거죠. 그지? 그랬을 때 이 결합을 우리가 고인산 에너지 결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 인산기를 딱 붙일 때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반대로 분해할 때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맞나요? 그랬을 때 저 하나 딱 끊을 때마다 얼마씩? 7.3 킬로칼로리씩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을 은행에서 꺼낸 다음에 쓰고 남는 돈을 다시 은행으로 저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ATP를 사용할 때 ADP로 전환했다가 남으면 다시 ATP로도 전환이 가능한 거죠. 그지? 계속해서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다면은 하나의 포도당이 호흡 과정을 통해서 38개의 ATP를 만들어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ATP가 우리가 생활에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런 38개의 ATP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7.3에다가 38을 곱하면 되겠죠? 이만큼의 에너지를 쓸 것이다. 맞죠? 그런데 저만큼의 에너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생장, 그죠? 근육운동, 그제? 이런 과정들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빚을 낼 수 있다면 빚도 낼 수 있습니다. 그죠? 빚 내는데도 이용을 할 것이고요.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은 전기도 만드는데 저런 에너지들을 다 이용을 하겠죠. 밑에 내용 나와 있으니까 그냥 쓱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인 과정은 오른쪽 페이지 101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네요. 그제?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다시 보기, 바로 위에 있는 그림 그대로 그림만 지운 거죠. 맞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재에서 보는 그림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같은 것도 눈여겨 한 번씩 보세요. 됐나요? 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에너지 대사의 균형 부분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도덕적인 내용이 에너지 대사의 균형이죠.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루에 쓸 만큼의 에너지만큼 섭취하는 게 좋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에너지 대사의 균형 정리만 하고 이 단원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겠죠. 근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섭취하는 양과 쓰는 양 사이의 관계를 따진 것.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섭취하는 양과 소비하는 양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섭취량과 소비량이 같아야 된다. 즉, 균형을 이루어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다면 많이 써버리는 거죠. 네. 그럼 이 경우에는 영양 부족 현상이 벌어질 거고요. 반대로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다면 영양 과다가 될 겁니다. 둘 다 좋은 건 아니죠. 그제? 영양이 부족하다는 뜻은 뭡니까? 그렇죠. 다이어트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영양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냈을 때 그 에너지로 가지고 그냥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근육 활동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생장 활동까지 사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몸을 움직이는 것도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생장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부족하다라는 것. 사람이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지? 사람이 마르는 거는 마르는 건데 볼품 없이 마를 겁니다.
영양 과다는 뭐예요? 살찌는 거죠. 네. 그지? 뭐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이 생명과학 1을 이제 처음 이제 2학년 때 이제 듣는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할 때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많으면은요 그런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영양 부족 이제 이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다이어트인데 학생들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다이어트 방법 중에 좋은 거 있어요? 있을까요? 다이어트 방법 중에 좋은 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말에 그 뜻에서 그 뜻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이어트? 그지 않냐? 다이어트 T만 빼면 뭐예요? 다입니다. 다이. 죽으란 뜻이에요. 그게 제일 좋아. 야 죽은 다음에 땅에 묻히면 뭐만 남니? 뼈만 남겠네. 안 그래? 엄청 마르는 거잖아. 안 그래?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이어트를 별 생각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 아니야? 물론 이렇게 뚱뚱해지는 것보다 이렇게 슬림해지는 게 좋긴 하죠. 그죠? 근데 보통 남학생들은 정말 이렇게 슬림한 모습보다는 약간 좀 몸에 근육이 약간 살짝 붙어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원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은 다이어트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제 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근육을 좀 키워가려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직접적으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참 이제 그런 자신을 꾸미는 데 관심이 많은 학생들, 사춘기 시기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이 내용을 이제 듣다 보면은 어찌됐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래요.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런데 선생님의 그 비전문가적인 시선에서도요 다이어트를 한다. 지금 만일 사춘기 시기의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요 쉽게 말해서 그냥 볼품없이 마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 지금 여러분들 사춘기 시기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뭐 자꾸 여학생들만 대상으로 가지고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학생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 바로 TV에서 보는 걸그룹 같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굉장히 예쁘면서 슬림하거든. 이뻐 보이거든. 그게 현실이잖아. 맞잖아. 근데 얼굴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태어난 거 그대로 살아야지. 나중에 이제 왜 쳐다봐?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고요. 그치? 뭐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자꾸 눈에 그런 게 보이니까 차라리 그럼 몸매라도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자 이 생각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뚱뚱한 것보다는 약간 좀 마른 체형, 그러니까 적당하게 마른 체형이 건강에도 또 좋죠. 너무 뚱뚱한 것보다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마르길 원한다는 거죠. 정말 뭐 항상 그 여자 걸그룹 그 프로필 같은 데 보면은 165에 몸무게 40대 초반? 뭐 그 정도? 그게 맞나? 그 정도가? 그걸 원한다 이거죠. 그런데 초반 중반이잖아요. 요즘? 45, 44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마른 애들도 많을 거야. 몸무게가 45보다 더 마른 애들도 많을 텐데 그거는 밝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마르면은 약간 좀 자기의 몸무게를 좀 늘리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평균치를 좀 맞춰가는 것 같아. 그지? 근데 하여튼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의 사춘기 여학생들, 지금 교실에 앉아서 듣고 있는 뭐 그런 수많은 여학생들, 그런 여학생들이 다이어트를 한다? 말 그대로 그냥 삐쩍 말라버린다는 뜻이. 즉 다이어트라는 순간에 그 여학생들이 원하는 걸그룹의 몸매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키도 크지 않을 것이고요. 그냥 볼품없이 삐쩍 마른다라는 거. 그겁니다. 정확하게 까놓고 이야기하면은요, 여학생들이 원하는 몸매는 그거예요. 단순히 마르는 게 아니잖아요. 걸그룹 몸매처럼 키 크고 슬림하지만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간 S자형 몸매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이어트 그대로 일직선으로 바뀝니다. 젓가락으로. 하니 생장도 안 돼요. 키도 안 큽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뭐 가장 몸매 관리 철저히 하는 소녀시대 같은 그런 그룹들 보면은 그 보통 소녀시대 멤버 한 명 한 명마다 개인 트레이너가 다 붙어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 그런 걸그룹, 그런 멤버들은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하는 데 보내죠. 왜? 걔네들은 그게 할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게 할 일이니까 그렇게 절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 트레이너가 붙어서 운동 계속 시키고 거기다가 식단 조절해서 꼭 먹어야 될 것만 먹이면 몸에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안 된다라는 거. 그지? 절대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남자애들은 나중에 대학 가면은 이상하게 이제 헬스에 꽂힌 학생들이 좀 있어요. 아, 그거 너네 수능 끝나고 나서 잉여 생활할 때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할 때 공기 축 내고 있을 때 진짜 그때 잉여 생활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 물리 배웠죠? 물리 배우다 보면은 거기에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두 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팽창이 있거든요. 시간 간격 늘어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시간 팽창을 전혀 못 느끼지만 수능 끝나고 나면은 시간 팽창을 느끼실 겁니다. 1초 1초의 간격이 길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선생님도 경험했고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에이,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그런 반응들이 나왔었지만 이후에 나중에 정말 이제 대학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뭐 간단히 저녁 먹고 뭐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그때 물어보면은 정말 그때는 시간이 늘어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이에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때 가끔 그런 잉여 생활을 탈피하고자 헬스를 끊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3개월 끊어놓으면은 한 달에 한 두세 번 가고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쓰잘데기 없이 돈 쓰지 마시고요. 그냥 집에서 아령이나 이렇게 하든가 윗몸 일으키기 뭐 이런 거나 하든가 그렇게 해. 그게 더 나아. 알았어? 그래서 대학 가시면 대학교마다 다 체력 단련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헬스 하시면 돼요. 공짜로. 알겠니? 거기 가면 이제 남자 냄새 나는 그런 선배들이 이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에 이렇게 좀 만지고 있으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아주 막 땀내 물씬 풍기면서 초반에는 여학생들도 가끔 보이던데 좀 시간 지나니까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도 끊었습니다, 발길을. 초반에 좀 가보다가 발길을 끊었죠. 쓰레기 없는 얘기네요. 자, 어찌됐건 이런 것들 뭐 그냥 읽어보시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바로 이 에너지 대사량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정리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에너지 대사량 계산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계산하라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필요한 에너지들, 일단 기초 대사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 대사량은 말 그대로 사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죠. 그지? 그러니까 특별한 활동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 그지? 그래서 이 기초 대사량은 보통 성별, 나이, 체중 여기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성별로 따지면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기초 대사량이 높죠. 그 다음에 나이로 친다면은요,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 시기가 나와 같은 이 성인보다 기초 대사량이 높습니다. 왜냐? 나는 이미 생장이 거의 멎었거든. 멎은 겁니다. 거의 멎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더 이상 키는 안 커요. 그렇게 따지면은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생장이 멎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근데 아직도 선생님은 생장을 합니다. 왜? 배는 생장을 해야지. 부피는 생장을 해요. 배는 계속해서 생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계속 얇아지는데 배는 자꾸 나와요. 이거 생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생장을 해야죠. 키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도 키워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과 같은 학생들이 몇몇 보이네요. 근데 어찌됐건 선생님은 생장을 많이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생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로 친다면은 도리어 여러분들의 기초 대사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체중 1kg당 정해져 있는 그런 양들이 있기 때문에 체중이 많을수록, 체중이 무거울수록, 그러니까 체중이 뭐라고 표현해야지? 체중이 클수록? 높을수록? 체중이 많을수록? 그럴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나와 있는 것은 활동 대사량이죠. 활동 대사량은 그 사람이 하루에 살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 등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값들. 그제?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자는 것도 활동입니다. 그죠? 잠자는 것도 활동이고요. 여러분들
앉아서 지금 멍하니 여러분들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는 것도 활동입니다. 물론 공부하고 있는 거겠죠. 그지? 그리고 당연히 운동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밥 먹는 것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PC방 가서 컴퓨터 하는 것도 다 활동들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이 정리가 된다면은 이 두 개를 묶은 게 바로 뭐다? 일일대사량이라는 거. 일일대사량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더한 수치입니다. 앞서 선생님이 기초대사량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기초대사량이 높다 그랬죠? 맞지? 그런데 일일대사량을 본다면은 예를 들어 선생님의 활동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의 대사량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지? 따라서 일일대사량은 활동대사량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이 클 수도 있고 내가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에너지 대사의 균형에서 여기 이야기하는 소비량이 결과적으로 일일대사량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일대사량보다 에너지를 적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마를 것이고 일일대사량보다 에너지를 많이 섭취하면은 살이 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 둘 다 안 좋으니까 균형을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페이지 101쪽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에너지 대사의 균형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 에너지 대사량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를 거의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나온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뭐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다 풀 수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대신에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페이지 104 쪽으로 넘어가시면요 3점 문제의 1번 문제를 봤을 때 표는 표준 체격을 가진 청소년의 1일 에너지 및 단백질 섭취 권장량, 그리고 그림은 16세의 표준 체중을 가진 세 학생이 일주일간 먹은 음식을 바탕으로 1일 평균 섭취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표에 보시면은요 각각 연령이 15세에서 19세 남성과 여성이 체중과 신장에 따라서 하루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필요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2700칼로리, 킬로칼로리, 여자의 경우에는 2000킬로칼로리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지금 현재 3명의 학생이 지금 현재 음식을 하루 동안 섭취를 했을 때 지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와 있죠. 그런데 이때 탄수화물은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 단백질도 4킬로칼로리. 그 다음에 지방은 9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철수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섭취했느냐, 그리고 민수는 얼마만큼 섭취했느냐, 그리고 영희는 또 얼마만큼 섭취했느냐, 그것으로 가지고 이 3명의 학생 중에서 에너지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학생, 그리고 영양 과다 또는 영양 부족 학생들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아예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 현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의 3대 영양소만 딱 나왔습니다. 요즘 많이 이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의 종류 중에서는 주영양소, 3대 영양소를 제외한 나머지 또 부영양소도 있잖아요. 부영양소도 꼭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 발생과는 관련이 있나요? 없죠. 따라서 만일 자료에 예를 들어 무기염료랄지 또는 비타민 같은 양들이 나와 있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워버리시고 문제를 푸셔도 된다는 거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에 1일 단백질 섭취 권장량이 나와 있잖아요. 그지? 그랬을 때 남자애는 60 정도, 여자애는 45 정도거든요. 그러면 단백질만 좀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단백질만. 그러면은 철수는 지금 40밖에 안 먹었죠. 그리고 민수는 320이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철수랑 민수 둘만 보면 되겠네. 그럼 철수랑 민수만 둘이 딱 보면은 이때 철수 같은 경우에는 1일 단백질 권장량에 못 미치거든요. 그죠? 네. 60밖에 안 돼. 60인데 40밖에 안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효소의 주성분. 또한 세포의 주성분이죠. 에너지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철수가 예를 들어 뭐 섭취한 에너지량을 따져봤을 때 하루에 필요한 권장 대사량, 에너지량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면요 결과적으로 생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민수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섭취했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민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백질이 많아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 단백질의 특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단백질은 먹고 나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만큼만 쓰고 나머지 버려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생장 정도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습관이 계속이 되면은 얘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왜? 주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주 에너지원이 부족하니까. 알겠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얼핏 봐서는 민수는 더럽게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도 300, 단백질도 320, 지방도 200입니다. 얘는 얄짤없이 영양 과다예요. 그죠? 그럴 겁니다. 맞지? 그리고 영희는 괜찮네요. 그죠? 영희는 딱 적당하게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의 균형을 이루고 있고 뭐 그런 식이 되겠네요. 이거는 뭐 다 계산해 보시면 나오겠죠? 그제? 자 여기까지 해석하고요.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06쪽으로 넘어가셔서 10강 소화순환, 호흡, 배설 내용 이제부터 살펴보죠. 주구장창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만 계속해서 떠들어야 되겠네요. 맞죠? 자 10강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과 에너지 부분. 자, 이 부분은요 말 그대로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과정까지, 즉 우리가 먹는 3대 영양소 같은 물질들을 그제 효소에 의해서 각각 분해를 해서 최종 분해산물로 나누는 과정까지 소화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소화된 영양소를 흡수할 겁니다. 그래서 그 흡수된 영양소는 혈액을 따라 온 몸에 필요한 부분으로 전달되겠죠. 순환 과정. 그런데 이때 에너지를 공급받은 세포들은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영양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외부와 체내 기체 교환 과정, 바로 호흡 과정이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쓸 거고요. 남는 찌꺼기들, 배출을 통해서 응아로 내보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에 호흡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노폐물들을 그제 내보내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배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미 벌써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그제? 그런 상태에서 각각 포인트들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먼저 기관계의 상호작용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보통 일반 교재에서는 제일 뒤에 나와 있거든요. 기관계의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본 다음에 봐라. 이런 각각의 기관계들은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다 이러면서 내용을 끝내죠. 근데 뭐 어차피 이거 먼저 봐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앞서 소화계, 음식물 소화시키는 과정, 그 다음에 순환계, 혈액을 따라서 이동시키는 과정, 대표적으로 심장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제? 그리고 나서 배설계, 소변이나 또는 땀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호흡계, 우리가 기체 교환하는 과정. 이런 식의 각각의 기관들이 모두 다 상호간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읽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영양소의 소화 과정 갑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3대 영양소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형태로 존재한다면은 예를 들어 융털에서 이런 영양소들을 흡수할 때 그 막을 통과할 수 없는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게 부수어야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들은 최종 분해산물로 뭐? 포도당까지. 자, 단백질은 뭐까지? 아미노산까지. 지방은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 세이드. 그지? 세리드네요. 마음대로 해. 알았어? 자,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줘야지만이 각각 흡수가 될 것이라는 것. 맞지? 그런데 이 과정은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으로 먼저 넘어가셔서요. 페이지 10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3대 영양소의 소화 과정 나와 있죠? 이거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암기했었던 내용일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기억을 다시 한번 좀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있는 거죠. 맞지? 자, 제일 먼저 녹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바로 정리를 할게요. 자, 녹말.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일종이죠. 맞지? 여러분들 그 탄수화물의 종류 중에서
그 녹말 같은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이제 소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 다당류 중에서 우리가 소화시킬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니? 식이섬유라고 부르는 거. 셀룰로스 있죠? 그지? 그것도 녹말과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꼭 먹어줘야 됩니다. 그건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찌됐건 녹말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일어나죠. 자, 제일 먼저 소화가 일어날 때 이 녹말은 일단 제일 먼저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소화가 일어납니다. 맞죠? 근데 저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존재하는 장소가 어디죠? 입. 그죠? 입에 어디? 침. 그죠? 근데 여기에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그렇죠. 소장. 소장에서 소화가 일어날 때 이자액 속에도 아밀레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죠. 맞죠? 그러면서 얘가 뭐로 바뀌어? 이당류에 해당하는 엿당으로 바뀌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난다라고 하는 이유가 녹말은 단맛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탄수화물류 중에서 뒤에 이름에 당자가 붙어 있는 녀석들은 다 단맛이 나요. 그러니까 엿당 단맛 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어찌됐건 입에서도 소화가 일어나고 소장에서도 소화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최종 분해산물까지 안 갔네요. 그지? 한 번 더 소화가 돼야 되지. 자, 이때 필요한 소화 요소. 이때 필요한 소화 요소. 기억 안 납니까? 뭐야? 펩티데이스. 그죠? 이때 펩티데이스도 역시 소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근데 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장액이죠. 그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뭐로 바뀐다? 포당으로 바뀐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녹말의 소화 과정을 쭉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백질의 소화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자, 단백질은 일단 소화 기관을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입에서는 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 위.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위에서는 뭐가 나와요? 위액 나오죠? 그지? 근데 이 위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소화 요소? 펩, 신. 맞습니까? 펩신에 의해서 뭐로 바뀐다? 펩, 톤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단백질은 위액에 포함되어 있는 펩신에 의해서 소화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소장 가서도 역시 또 소화가 일어납니다. 소장. 소장에 이자액이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서 분비되는 또 하나의 소화 요소가 있습니다. 종류가 좀 달라요. 어떤 소화 요소? 트립신. 트립신에 의해서 또 소화가 일어나게 되죠. 맞지? 근데 뭐 그때마다 이 펩톤이라고 하는 물질의 이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지? 그런 다음에 역시 한 번 더 소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지? 어디까지? 아미노산까지 소화가 될 거 아니야. 그때 필요한 소화 요소 바로 말테이스입니다. 그죠? 이 말테이스도 소장에 장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단백질의 소화 과정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방만 봅시다. 지방. 지방은 한 번만 소화가 되면 되죠? 맞지? 한 번만. 바뀐 것 같은데. 가만 있어봐. 바뀌었다. 미안하다. 바뀌었네. 여기가 펩티데이스. 여기가 말테이스. 뭐 나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요, 선생님이 이 용어가 정말 익숙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거 한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 전까지는 다른 표현으로 썼거든. 아밀레이스라고 안 했죠? 아밀라즈. 지금도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 가끔 그렇게 표현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안 바뀐 건 이거 두 개. 두 개만 안 바뀌고 나머지는 싹 다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머릿속에서 혼동이 잔뜩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어차피 이거밖에 안 배우지 않았어? 언제 바뀌었어? 이거? 여러분들은 새로운 교과 과정을 보고 왔기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걸 모르죠. 근데 예전에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바뀐 용어로 봤을까?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는 중학교 때도 아밀레이스라고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학교 선생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밀라아제. 그리고 야 미안하다. 아밀라아제가 아밀레이스로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그렇게 하래요? 아니.
맞아. 너가 이야기하는 거 맞아. 펩타제. 네? 펩타제. 그런 표현들이야. 아, 그래, 미안하다. 하여튼간. 자, 어찌됐건 외우세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 이거 원래 지방산과 옛날에는 글리세롤이라고 외웠거든요. 근데 지금 모노글리세이드. 야, 그래도 좀 더 있어 보여. 그치? 이걸로 외웁시다. 그랬을 때 소화 효소. 얘는 어디까지 가야지 소화가 되죠? 소장에. 이자액이 나와야지만 소화가 되지. 여기에 뭐 나와? 라이페이스. 이거 나와야지만 지방이 소화가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것만 나와서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지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유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유화 과정에서는 간 그리고 쓸개에서 분비되는 쓸개즙이 있어야 되지. 그죠? 그런데 쓸개즙은 소화효소입니까? 아닙니다. 쓸개즙은 소화효소 아닙니다. 아시겠죠? 얘는 단순히 유화작용을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알겠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 오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 3대 영양소의 소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것들은 모두 소화효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적은 쓸개즙은 소화효소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는 펩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펩신. 근데 이 펩신은 소화효소예요. 맞죠? 근데 처음에 위액 속에는 펩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지? 위액 속에는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물질과 염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 놓고 이 물질들이 분비가 된 다음에 펩신으로 바뀌는 거죠. 맞지? 그때 저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요 염산이 해야 되는 역할, 문제에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염산이 해야 되는 역할, 첫 번째, 펩시노젠의 활성화입니다. 처음에 이제 위액 속에는 펩신의 형태가 아닌 펩시노젠의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펩시노젠은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분비가 된 다음에 염산과 반응을 했을 때 펩시노젠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펩신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펩시노젠 이름 자체가 펩신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No, 아니라고. 그런데 그렇게 염산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 활성화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 살균 작용하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 중에서 미생물들이나 세균 같은 것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산이 강한 산성으로 죽여주는 거죠. 오케이? 그럼으로써 세 번째, 부패 방지까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염산입니다. 음식이 썩지 않게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요, 음식들이 한 방에 소화가 되는 건 아니죠. 뭐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음식 먹으면 저 바로 화장실 가야 돼요. 장이 일직선인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람 몸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지? 내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평상시에 이렇게 쌓여 있다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다가 밥만 먹으면은 이때 나는 바로 화장실 가야 돼. 이런 바로 신호가 오는 거죠. 장은 일직선이 아니니까요. 맞지?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소화 과정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음식물이 생각보다 느리게 이동을 하죠. 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에서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 정말 따뜻하잖아요. 내부가 엄청 따뜻하잖아.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하나의 보온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음식물 섞어가지고 안에다가 가만히 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부패되지 않을까요? 미생물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위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 천천히 죽처럼 만들어지면서 그 소화되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썩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트름 꺽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확.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가 염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부패 방지를 해주니까. 알았지?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은 뭐 3대 영양소의 소화 과정은 특별히 어려움 없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넘어오셔서요. 페이지 106쪽에 나와 있는 가장 아래쪽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부분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제? 자, 이런 식으로 소화 과정을 쭉 거쳐서 최종 분해산물로 나눠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물질들은 어디에서?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가 되죠. 그지? 자, 소장의 융털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지? 이때 융털이 있어야 되는 이유. 융털이 있어야 되는 이유. 융털이 있어서 유리한 것. 그렇죠. 표면적, 단면적을 늘려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효과적으로 영양소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융털 내부에는요, 암주관이 있고요. 그죠? 암주관. 그리고 암주관을 둘러싸는 뭐가 있다? 모세혈관이 있다. 맞죠?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 이 융털에서 영양소를 흡수할 때 모세혈관과 암주관에서 흡수하는 영양소의 종류가 다르죠? 그제? 자, 모세혈관은 어떤 영양소? 수용성 양분들.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무기염류. 당연히 물도 흡수하겠죠? 일부.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어떤 종류 있습니까? B군, C. B1이나 B2. 그죠? 그 다음에 C.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암주가는요, 지용성 양분들. 어떤 것들? 요거. 그제? 쓰기 귀찮으니까 지방산, 모노글리세이드. 맞지? 그리고 뭐? 지용성 비타민. 어떤 종류니? A, D, E, K.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이 영양소 종류들을 살펴보는 과정은 이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를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부영양소들의 역할들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무기염류는 몸의 구성 성분이자 생리작용을 조절하죠. 맞습니까? 이때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건 둘째치고, 아까 모든 부영양소도 다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때 우리 몸의 뭐 이나 뼈를 구성하는 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몸의 구성 성분은 된다라는 것. 맞지? 그런데 비타민은요,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몸의 구성 성분입니까? 아니죠. 맞지? 그러면서 무기염류와 비타민들은 둘 다 체내에서 합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었던 에너지 균형 때도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비타민의 뭐 각각의 비타민들의 뭐 종류들의 어떤 특징들 뭐 그런 것들 외워둘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비타민 뽕 빠졌거든요. 아니? 교과 내용에서 뽕 빠졌거든. 그러니까 비타민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 비타민 결핍증 같은 거 외웠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근데 그거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거 뭐 알아둬야 되나? 뭐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걱정이 되면은 그림 하나로만 외우시면 되죠. 요거, 이게 비타민 결핍증입니다. 그죠? 많이 봤을 겁니다. 비타민 A 부족하면 눈에 문제 생기죠? 야맹증. C는 입에서 피나요? 괴혈병. 그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이렇게 굽습니다. 구루병. E는요? 불임이죠. 아이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데 떨어져요. 알았어? 불임증. 비타민 B1은 다리가 볼록볼록 붓습니다. 각기병. 그리고 B2는 피부가 이렇게 뭐가 나요. 피부병. 이런 식의 이 각각의 이 결핍증들이 있죠. 참고로 각기병 같은 경우에 다리가 부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선생님 저 오래 서 있으면 다리 부어요, 각기병인가 봐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각기병 환자들은 다리가 이렇게 붓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리가 부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피부를 누르면은, 손으로 이렇게 꼭 누르면은 손 딱 떼어서 다시 틱 올라오잖아요. 근데 각기병 환자들은 그 회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닐 거예요. 야맹증도 무서운 병이다. 아니? 참고로 어차피 비타민이 안 나오니까 자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 수험생이라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비타민 B나 C가 결핍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왜냐하면은 일단 B나 C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음료 같은 데도 B나 C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체력 떨어질 때 포션 드시잖아요. 포션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지? 체력 다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예를 들어서 비타500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비타민들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거기에 대부분 들어있는 비타민들이 B나 C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B나 C가 결핍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핍될 가능성이 높은 비타민들은 지용성 비타민들입니다. 지용성 비타민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아까 그 B나 C 같은 비타민들은 결핍될 가능성이 없다 그랬죠. 도리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섭취합니다. 여러분들이 음료를 드시거나 음식을 먹거나 이랬을 때 B나 C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비타민은 결핍증도 있고 과다증도 있다. 그런데 B나 C에 의해서는 과다증이 거의 안 생겨요. 왜냐? 쟤네들은 수용성이라서 물에 잘 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그 비타민들이 그냥 물에 녹아서 오줌의 형태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ADK가 좀 문제라는 거지. ADK는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많이 먹으면은 나중에 얘네들은 어찌됐건 심장을 통해서 같은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전달이 되잖아. 그랬을 때 지용성 양분들은 혈관에 흐르는 혈액에 잘 섞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름덩어리가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그런 녀석들이 너무 많으면은 흐르다가 혈관의 어떤 지점에 쌓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벽을 막고 혈관을 터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의 과다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이 좀 문제가 생겨요. 특히 많이 결핍되는 게 A 아니면 D거든요. A 아니면 D.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음식을 뭐 규칙적으로 먹기가 좀 힘드니까 좀 비타민제 같은 걸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어? 특히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은 수험생이 이제 뭐 워낙 공부하는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햇빛도 못 쬐고 삼시세끼 딱 차려지면 밥들 못 먹고 이러니까 저 부족해지거든요. 그때 종합 비타민제 있죠? 그 종합 비타민제는 별 의미 없습니다. 왜? 종합 비타민제는 거의 다 B나 C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기능성 비타민제 있죠? 비타민 A가 강화된 것, D가 강화된 것, 이런 것들을 좀 섭취하시기 바래요. A 같은 경우는 야맹증, 눈 건강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점점 해가 갈수록 눈이 나쁜 학생들이 많아져요. 뭐 환경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찌됐건 비타민 A는 좀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자, 어찌됐건 이렇게 암주관과 모세혈관으로 흡수한 영양소들은 각각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할 겁니다. 거기 경로 그대로 나와 있죠?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들은 간 문맥을 따라 간을 지나 간 정맥을 따라 하대정맥을 지나 어디까지 간다? 심장까지 간다. 그런데 암주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영양소는 가슴 림프관, 빗장 및 정맥, 상대정맥을 지나서 심장으로 간 다음에 역시 온몸으로 전달된다는 거. 둘의 경로가 다르니까 그 경로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수용성 양분들은 모두 다 간을 통과해야 돼요. 하지만 지용성 양분들은 간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